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우리 정책 의제 설정 이론부터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정책 의제 설정의 모형들을 쭉 정리하면서 정책 의제 설정이 어떤 단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어떤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정리했고요. 정책 의제 설정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말 그대로 이론, 의제 설정을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한 걸 설명하는 이론이죠. 그래서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정책 흐름 모형 또는 흐름창 모형, 쓰레기통 모형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지만 쓰레기통 모형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만들어진 모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제 설정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설명을 하죠. 중심 권위가 부재한 조직화되어 있는 혼란 상태라고 전제를 했을 때 의제 설정이 일어나려면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정책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정치적인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연히 겹쳐지게 되면 의제 설정이 이루어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흐름은 일단 상호 독립적으로 막 움직이다가 우연한 계기의 결합이 되면 그때 의제 설정이 나타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결합되었을 때 정책의 창이 열린다. 그 창이 열려 있다면 의제가 이루어지겠지만 이 창이 닫혀있게 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거는 정말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정책창 모형은 문제 흐름, 이슈 흐름, 정치 흐름 세 가지가 만났을 때 정책의 창이 열린다. 이슈 흐름이 아니라 문제, 정책, 팔리시의 스트림입니다. 그 다음 정치 흐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 밖에 의제 설정 모형에 대한 내용들 제가 요거 지금 보시는 예, 요거 가지고 여러분 16번 선지를 구성을 했어요. 그 다음 다양한 정책 의제 설정 모형들이 또 있어서요. 그에 대한 내용들도 좀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여기 뒤에 보시는 내용들. 그래서 그 밖에 정책 의제 설정 이론이라고 나와 있죠. 호자 모형, 다운스의 이슈 관심 주기 모형, 동영화 모형, 그 다음 사이먼의 의사결정론, 체제론. 사이먼 의사결정론은 항상 얘기하지만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합리성이 제한적이다. 인간의 합리성이 제한적인 것처럼 정부의 합리성도 제한적이다.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회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 이게 사이먼의 의사결정론이고요. 체제론. 제가 문지기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게이트키퍼. 최고 정책 결정자가 선호하는 문제가 정책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이먼 얘기가 17번 선지. 그 다음 여러분 보시는 사이먼 17번 선지. 그 다음 체제론이 18번 선지. 그래서 바로 옆에 나와 있는 요 표현. 조직의 지위 집중력에 한계가 있어서 일부의 사회 문제만이 정책 의제로 선택된다. 이건 체제론이 아니라 사이먼의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 이렇게 봐주셔야 되겠죠. 자, 이걸 통해서 정책 의제에 대한 내용들을 다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 제가 정책 분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책 분석 나와 있죠? 정책을 분석하는 건 의제가 설정되고 난 다음에 목표를 수립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 목표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정책 목표는 정책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방향, 가치, 지향적인 속성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단계적으로 목표들이 조정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바람직한 목표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정책 목표가 변동될 수 있는 거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여기가 19번 선지였고요. 20번 선지는 정책 목표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목표의 변동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목표의 전환, 그 다음 그 뒤에 있는 목표의 승계, 다원화, 확대, 비중 변동, 축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제가 20번 선지로 구성을 한 거는 바로 승계. 이미 정책의 목표가 종료되었거나 달성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근데 그 목표를 재설정하는 거에 승계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목표의 승계에 대한 설명을 쭉 드리면서 목표를 재설정한다. 이 목표가 지금 다시 재설정하기 때문에 조직이 제가 유지되거나 혹은 조직이 팽창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 정책 목표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목표의 다원화 얘기도 잠깐 했네요. 목표의 다원화나 목표의 확대는 기존의 목표가 좀 더 추가되거나 넓어지는 걸 의미한다. 뭐 큰 문제 없죠? 자, 그 다음 21번에 여기 정책 분석 가볼까요? 네, 정책 분석. 이거 21번이죠. 정말 정책을 형성하는 단계에서 정책을 만들어주는 단계에서 정책 결정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 그래서 정책 평가랑 구분하시라고 했습니다. 얘는 정말 사전적인 분석 작업이고요. 이걸 통해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정책 분석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분석이 크게 세 가지의 차원, 기술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게 관리가, 그거보다 조금 더 우리가
네, 실현 가능성, 기능적 합리성을 보는 게 체제 분석이라고 얘기했고요. 제일 마지막 정치적인 합리성을 분석하는 게 정책 분석.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여기 관리과학에다가 밑줄을 쳤고요. 정책 분석에다 밑줄을 쳤습니다. 22번이고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내용들 약자는 굳이 아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분석의 3차원 얘기들을 쭉 하고요. 그래서 관리과학이 무엇인지, 그 다음 거기 나와 있는 체제 분석 무엇인지, 정책 분석 무엇인지, 사실 그렇게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 파트는 아니어서 어렵게 보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뒤에요. 정책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제가 과거의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의 결과를 예측하면 프로젝트 투사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존에 있었던 이론적인 모형을 통해서 예측하게 되면 그거는 예견이라고 표현했고요. 아예 이론도 없고 과거에 트렌드도 없었을 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추측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투사의 기법들, 그다음 예측의 기법들, 예견의 기법들. 제가 영어로 쓰는 게 훨씬 정확하다고 했죠. 프로젝트나 프로젝트의 기법들을 소개를 했는데 이거는 7급 보시는 분들만 이름만 기억하시라고 얘기했고요. 9급 수준에선 보실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추측은 되게 중요했죠. 왜냐면 추측은 만약에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기 힘들 때, 프레딕트를 하기 힘들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직관적 예측을 한다는 표현 많이 쓰는데 그게 컨셉터를 의미하는 건데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을 때 추측의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시는 이 내용은 다 뭐냐면요. 여기서부터 이 직관적 추측 기법이라고 나와 있는 이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컨셉터의 기법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직관적 추측, 직관적 예측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게 주로 투사나 혹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 전문가나 관련자들의 직관적 판단에 의존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기법. 그래서 이게 24번 선지를 구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법들을 쭉 소개를 해봤어요. 일단 브레인스토밍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특징 너무 중요하고요.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다른 사람 비판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계속 했었고 그 다음 뒤에 보시면 여기 브레인스토밍의 특징.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단계에서 제약 없이 모든 형태의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모방하는 것도 그리고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에 대한 얘기 가지고 제가 25번 선지를 구성했고요. 사실 기출 비중이 가장 높은 건 델파이 기법이죠. 그래서 26번 델파이 기법, 델파이 기법은 구성원들이 중간에 전혀 만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설문을 계속하다 보면은요. 이걸 통해 구성원들의 의견 이치를 유도해서 중위값을 정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병책 델파이 기법은 최종 결론은 반복적인 설문을 통해서 조출된 전문가들의 의견 일치를 유도해서요. 의사결정에 있어 중위값을 정리해서 도출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델파이에 대한 내용 26번 선지고요. 그래서 델파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에 대한 얘기 쭉 했습니다. 그 다음이 정책 델파이입니다. 정책 델파이는 일반 델파이랑 좀 다르죠. 실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정책 상황을 의도적으로 좀 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델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책은 갈등을 유발합니다. 사전에 그 갈등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이어서요. 지금 보시는 정책 델파이는 일부러 갈등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변형된 형태의 델파이. 그래서 갈등을 어떻게 의도적으로 부각하고 있는지 제가 설명해 놨어요. 꼭 같이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요. 27번 선지를 구성했고요. 26번하고 27번 선지 두 가지를 가지고 델파이 기법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뒤로 가게 되면 정책 델파이와 일반 델파이의 비교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교차 영향 분석. 아시겠지만 이게 2024년 지방직에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교차 영향 분석을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개별적인 사건을 분석하는 델파이와 달리 여러 사건들의 연관관계를 고려한 분석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한 사건의 발생 확률이 다른 사건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두 개의 문장 가지고 내용을 한번 써봤고요. 지금 보시는 28번 선지. 그래서 이 교차 영향 분석은 요거 자체를 제가 그냥 아예 빈칸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 명목 집단 기법은 제가 얘기했죠. 상대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을 한다. 그래서 필요한 시간이 제약된 경우에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활성화시킬 수는 없지만
좋은 의견이 빠르게 개진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29번 선지. 그다음 지명 반론자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명 반론자 기법은 일부러 악역을 지정해서 그 사람이 반대되는 입장을 피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법이었기 때문에 지금 집단 사고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잠깐 영상이 끊겼어요. 괜찮으시죠?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일단 직관적 추측 기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모두 다 컨젝터의 기법들을 활용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30번 선지까지 풀어봤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아니 내일은 테스트를 할 거고요. 그 다음 토요일부터는 비용 편익 분석에 관련된 내용들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